강원도 삼척 도계면 골짜기 위로 이른 아침 안개가 흘렀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일터로 나가느라 고물 끌고 골목을 지나갔다. 그런데 그날 저녁 마을은 뜻밖의 비보로 술렁였다. 아이고, 경렬이 아버지가 그만. 술을 잔뜩 마신 채 절벽 같은 돌비탈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그대로 떨어져 버린 것이다. 몸집도 크고 힘도 좋았던 사내였다. 술만 취하지 않았더라면 그 높이에서 굴러도 일어날 만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다. 바위에 머리를 세차게 부딪히며 그는 한순간에 숨이 끊어졌다. 마을 어귀에는 울음이 터졌다. 큰아들 경렬은 9살, 둘째 효진은 7살, 막내 미애는 겨우 3살이었다. 삼남매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를 따라 울었다. 엄마의 뱃속에는 7달을 채운 아기가 자라고 있었다. 장례를 치룬 뒤 삼척 읍내에 사는 엄마의 친정 오빠 2명이 찾아왔다. 애가 셋인데 또 애를 낳는다고. 남편도 없는데? 정신 차려라. 그건 내 몸도 죽이는 거다. 비정한 삼촌들은 장례를 치룬 지 얼마 안 되는 엄마를 읍내 병원에서 수술을 강행시켰다고 한다. 비극은 거기서 시작됐다. 아버지 장례를 치룬 지 정확히 15일 만에 엄마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큰형 경렬이는 큰 아버지네로, 둘째 효진이는 작은 아버지네로, 여동생 미애는 친할머니네로 각각 뿔뿔이 흩어졌다. 해마다 설날과 추석 친척들이 모일 때면 세 남매 잠깐씩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얼굴을 보는 순간 그동안 참아온 울음이 폭발했다. 도계면에서 나고 자란 경렬과 효진은 국민학교만 겨우 졸업했다. 그 이상은 갈 수 없었다. 부모도 없고 친척 집에서도 이만하면 많이 배웠다는 말로 더는 학비를 대주지 않았다. 경렬은 14살, 효진은 12살이 되던 해 형제는 보따리를 싸서 서울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은 다들 말렸다. 서울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다. 가서 뭐 먹고 살려고. 하지만 아이들에게 다른 길은 없었다. 굶어도 서울 가서라도 일을 해야 했다. 기차는 밤새 철로 위를 달렸다. 창밖에는 산과 강이 흘러가고 덜컹거리는 소리 속에서 효진은 몰래 눈물을 삼켰다. 경렬은 그 곁에서 담담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컸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반기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 물결에 휩쓸려 두 아이는 보따리를 꽉 붙잡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대문 근처 판자촌에 자리를 잡았다. 낮에는 막노동, 신문 돌리기, 공장 잔심부름을 하며 입에 풀칠을 했고 밤에는 좁은 방에서 서로의 등을 붙이고 잠들었다. 경렬은 늘 손에 굳은 살이 가득했다. 벽돌을 나르고 공사판에서 흙을 퍼 나르다 보면 손바닥이 터져 피가 배어나왔다. 효진은 새벽마다 자전거를 끌고 신문을 돌렸다. 겨울엔 손가락이 얼어붙어 신문을 접을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둘은 버텼다. 그렇게 두 형제는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꿈을 키웠다. 그러나 현실은 고단했다. 경렬은 18살이 되자 본격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효진은 공장에 들어갔다. 둘 다 뼈가 부서지는 줄 알면서도 쉬지 않았다. 효진은 그래도 책을 놓지 않았다. 남이 버리고 간 낡은 교과서를 주워다 밤마다 읽었다. 판자촌의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글자를 더듬으며 공부하는 동생을 볼 때마다 경렬은 마음이 뭉클해졌다. 효진아, 넌 꼭 공부해라. 형은 평생 막노동을 해도 괜찮다. 너라도 사람 돼야지. 효진은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마음 깊이 새겨졌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효진은 고된 노동을 이어가면서도 밤마다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낮에는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고 밤에는 책상 대신 다다미 같은 마룻바닥에 엎드려 글을 읽었다. 그렇게 얻은 첫 결실은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이었다. 합격증을 손에 쥔 날 그는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맛봤다. 경렬은 그 소식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 야, 우리 효진이가 해냈구나.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효진은 고등학교 과정도 혼자 준비했다.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 퇴근 후 새벽 2시까지 공부하는 생활. 몇 번은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28배 나이에 대학 합격증을 손에 넣었다.
서울의 한 국립대였다. 판자촌의 청년이 고아로 자란 소년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효진의 세상은 조금씩 달라졌다. 수업에서 토론을 하고 책을 읽으며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여자를 만났다. 이름은 정미. 맑은 목소리, 단정한 차림새, 무엇보다도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효진이 판자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책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고 먼저 다가왔다. 효진 씨, 요즘은 무슨 책 읽어요? 그냥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요. 둘은 자주 함께 공부했고 도서관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점차 마음이 가까워졌다. 효진은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러나 정미의 집안은 달랐다. 정미의 부모는 교사 부부였고 서울 토박이의 안정된 집안이었다. 소문이 들어갔을 때 정미의 부모는 크게 반발했다. 천하의 고아라니. 부모도 형편도 없는 아이랑 무슨 결혼을 한단 말이냐. 내 앞길 망치고 싶으냐? 정미는 울면서도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효진 씨는 누구보다 성실해요. 저는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효진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정미를 지킬 마음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거센 반대 속에서도 깊어졌다. 숱한 갈등과 눈물, 단절의 위기 끝에 결국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다. 그날 경렬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동생의 손을 잡아주었다. 미애는 3살 때 할머니 품에 맡겨졌다. 할머니는 고집이 세고 엄했지만 손녀를 누구보다 애틋하게 여겼다. 그러나 노인의 품만으로 세상살이가 쉬울 리 없었다. 집안은 가난했고 미애는 일찍부터 고생을 배웠다. 학교에 들어가자 아이들은 종종 그녀를 놀렸다. 쟤는 엄마도 아빠도 없다잖아. 미애는 그때마다 이를 악물었다. 저녁이면 혼자 울면서도 늘 마음속으로 오빠들을 불렀다. 어린 시절의 그 눈물은 세월이 흘러도 마르지 않았다. 미애가 20살이 되었을 무렵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다시 한번 집이 무너져 내린 듯한 공허함.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미애는 혼자가 아니었다. 효진 오빠가 대학을 졸업하고 자리를 잡고 있었고 경렬 오빠 역시 사업을 시작해 사람다운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 두 오빠는 이제 미애를 외롭게 두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경렬은 공부 대신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사내였다. 경렬이 미정을 처음 만난 건 서울에 올라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절이었다. 판자촌 근처 회사에서 격리일을 보던 미정은 단정하고 똑똑했으며 무엇보다 마음씨가 따뜻했다. 경렬은 처음으로 그녀를 보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미정의 집안은 달랐다. 천하의 고아라니. 그런 사람과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부모와 친척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미정은 회사에도 나오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경렬에게 찾아와 격렬하게 욕을 하며 뺨까지 때렸다. 경렬은 멍해졌다. 그날 밤 그는 빈 판자촌 방에서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구나. 그렇게 둘은 헤어졌다. 경렬의 마음은 무너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이 생겼다. 돈을 벌어야겠다. 가난 때문에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자. 그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배달과 막노동까지 겹쳤다. 손바닥은 터지고 발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경렬은 멈추지 않았다. 몇 년이 흐른 뒤 그는 마침내 작은 회사를 차릴 수 있는 돈을 모았다. 건설 자재를 취급하는 회사였다. 초반에는 거래처도 적고 일감도 부족했지만 경렬은 성실과 신뢰로 하나씩 기반을 쌓아갔다. 경렬은 참하고 선한 여자 소영과 맞선을 봤다. 시간은 흘러 경렬과 소영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사랑하게 되었다. 소영의 선함과 경렬의 성실함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마침내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경렬은 소영과 함께 작은 가정을 이루고 사업도 안정 궤도에 올랐다. 효진은 결혼 후 직장과 가정을 책임지며 늦게 시작한 사랑도 아름답게 이어가고 있었다. 미애는 혼자 살았다. 스스로 삶을 꾸렸고 오빠들의 도움 없이도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오빠가 있었다. 어느 해 추석, 세 남매는 그들의 가족들과 다시 강원도 도계면 옛 고향을 찾았다. 부모님이 잠든 선산 앞, 셋은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경렬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고아였던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 되었네요. 효진이 뒤를 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들든 우리는 견뎌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애가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아빠, 전 혼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오빠들과 올케 언니들이 늘 곁에 있어주니까요. 세 남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어린 시절 명절마다 흘리던 눈물이 다시 고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위로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모두 알았다. 부모는 떠났지만 서로가 남겨준 사랑과 끈끈한 유대가 삶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미애는 독신으로 살았지만 오히려 그 삶이 그녀를 자유롭게 했다. 경렬과 소영, 효진과 정미와 함께할 때면 언제든 웃을 수 있었고 누구보다 진실한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세 남매는 흩어졌던 시간과 상처를 넘어 강원도 도계면의 바람과 골짜기 속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저희 형부 이야기입니다. 형부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꿋꿋하게 산 것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